그래도 이제 한미 정상 간 통화 이루어질 거다.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취재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좀 그래요. 그 미국에 좀 할 말하는 대통령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? 근데 실상은 또 그렇지는 못해요. 아무래도 어떻게 보십니까? 이 한미 간의 관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이 새 대통령이요. 한 말씀씩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. 예, 말이 꼬이네요 제가. 네, 박찬호 교수님. 네,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어요. 예.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판 다시 짜. 미국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안 하면은 보복할 거야. 네.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외교와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통상 외교가 돼버렸습니다. 예. 결국은 통상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오는 것. 뭐 이것은 후보 누구를 막론하고 예.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, 제1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. 좀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다시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었기 예.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안정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고 예. 그 속에서 한미동맹 관세협정을 우리나라의 개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 키가 통상교섭본부장을 누구로 앉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무총리, 비서실장, 뭐 외교안보 뭐 이런 분들 네. 하잖아요. 경호실장.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들 못지않게 네. 통상교섭본부장 누가 될 건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대행 체제에서 협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얼굴로 나갔는데 하루 아침에 이제 얼굴을 바꿔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우리가 협상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된 협상의 주 협상가가 바뀌는 건데 예. 어떤 협상가가 어떤 준비를 해서 나갈지 뭐 지금 뭐 과거에도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이번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누구의 이 자리를 앉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인사 중에 예. 하나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국민들은 협상이 잘 끝나서 최대한 우리에게 불이익이 좀 덜한 쪽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불만이 오릅니까? 아무래도 지금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. 알겠습니다. 네. 친민파족으로 예. 이종훈 평론가님. 네,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그 외교 통상 안보 이슈와 관련한 얘기들이 거의 없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. 예. 근데 실제로 지금 외교 통상 안보 이슈가 없냐? 아니라는 거죠. 바로 닥쳐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 그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일까지 지금 주요 협상국들한테 최선의 안을 내놔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럼 새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대응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말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 이제 실무협상 진행돼서 1, 2차 끝났고 3차 협상이 지금 원래 예정은 6월 9일이에요.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협상 끝내는 마무리하는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. 지금 당장 지금 현안이에요. 그런데 그 현안조차도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고 있나. 그러면 이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그럼 각 당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하고 있을까?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. 사실은 걱정이에요. 네. 조금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요할 거다 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지금 이 관세 협상은 끝난다 이미 그겁니다. 그래서 좀 사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? 더군다나 지금 예를 들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TV 토론에서. 그러니까 뭐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고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봐가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대응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TV 토론 때 하시던데 예.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빨리 끝내겠다는 거거든요. 예. 네, 이게 속도 조절이 과연 우리 뜻대로 되겠냐는 거예요. 미국은 속도전을 뭐 그것도 아주 맹렬한 속도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예. 뭐 그냥 그 손도 못 쓰고 그냥 당할 수도 있다. 그런 좀 개인적인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안보 이슈 관련해서도 뭐 이제 이제서야 뭐 전술핵 얘기 나오고 뭐 핵 재처리 얘기 예.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던데 이것도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사실은 되고 쟁점이 되고 했어야 될 예. 이슈들인데
이것도 그냥 그냥 흘러 넘어온 그런 그 상황. 예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사실은 TV 토론 과정에서 서로 상호 검증도 하면서 예. 이게 정책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고 그래서 새 정부 이제 외교안보 정책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예. 이것조차도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. 예, 그 국제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. 예. 미국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.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교 안보 이슈가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데 네.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전체 이슈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이슈가여야 하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유독 그게 없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. 예. 네. 아니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전술핵 문제 얘기하셨잖아요. 근데 실제로 모 후보가 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핵확산 방지 조약 NPT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탈퇴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미국이 반대하고 그렇죠. 있어요.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술핵 문제를 여기서 하냐 마냐 이걸 여쭙기보다는 이 외교 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자기 지지층에 소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 이런 행태 이런 게 과연 옳으냐?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제가 TV 토론 그 외교안보 분야가 마지막에 정치하고 함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요. 통상 외교.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주한미군의 뭐 감축이나 이동 또는 이제 분담금 상승, 예. 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소위 전시작 주한미군 이제 작전권, 통제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현재와 미래 얘기는 싸그리 빠져버리고 과거에 뭐 실시했지 않느냐, 뭐 이런 발언했지 않느냐, 저런 발언했지 않느냐, 요걸로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요. 예. 너무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. 좀 그런 점에서 검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외교는 우리 국민의 국익이 달린 문제고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? 좀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 이제 언론 협회들도 많잖아요. 이번에는 특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관훈 클럽이니 뭐 이런 데서 후보들 불러다가 예. 좀 이 외교 안보 관련된 통상국 관련된 이런 토론회를 좀 적극적으로 좀 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 예. 뭐 어쨌든 이제 오늘 뭐 더 이상 선거운동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이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당선되신 분이 이제 추진해 나가겠죠. 예. 그랬을 때 저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뭐 내가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예. 일본과의 외교 문제라든지 사실은 국민 여론과 굉장히 좀 동떨어진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면서 정권이 흔들렸던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. 예. 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도 좋고 뭐 미국과의 관계를 더 튼튼해도 좋은데 그 중간에 국민과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. 좀 그런 점에서 예. 뭐 당선되신 분이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. 예. 물론 뭐 가가지고 이면에서 협상해야 될 것도 합의해야 될 거, 이면 합의해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대 형성, 뭐 양보를 한다면 예. 양보를 왜 불가피한지 또 우리가 얻어올 게 있다면 예. 왜 이게 얻어오는 게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거를 밝힐 수 있다면 최대한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 과정을 좀 꼭 좀 거쳤으면 좋겠다. 예. 그런 바람이 있죠. 이게 뭐 중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박찬원 교수님이 아무래도 우리는 친미 외교냐, 뭐 친중 외교냐 여기 이제 줄타기를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펼치려면 어때 국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실래요?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균형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. 예. 예,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뭐 당장 수출 같은 거에 이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예. 그런데 이제 뭐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균형자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. 우리가 밸런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워낙 주변 강대국이 많기 때문에 예. 우리가 유럽의 한가운데쯤 있었으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밸런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우리 주변 국가들이 너무 강한 국가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 역할은 할 수는 없어요. 예. 다만
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이제 그 강대국 간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그런 그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죠. 예. 어려운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이제까지 그걸 잘 균형을 나름 잡아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성장을 좀 한 건데 이제 윤석열 정권 때는 뭐 친일 논란,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친중 논란, 예. 뭐 이런 게 늘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좀 더 균형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예.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그 불필요한 논란을 좀 유발할 필요가 예. 없고,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제발 좀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대통령들이 할 말을 하는 아니 외교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뭐 G7 뭐 이런 G20 이런 회의에 가서도 보면 뭐 그 약간 좀 겉도는 느낌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오면 한 적어도 한 세계 10위권 정도 국가 정상들은 상호간에 그냥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. 예.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, 그러니까 꼭 회담이 공식 회담이 아니더라도. 예. 그런데 이게 뭐 영어도 잘 안 되시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장면들만 연출하고, 그러다 보면 또 의전상 실수, 뭐 윤석열 정권 때도 많았지만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의전 실수 또 많았었잖아요. 예. 자,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된다.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 같아서는 사실은 이걸 일종의 커트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, 그러니까 외국 해외 나가서 정상들하고 좀 당당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들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뭐 영어가 좀 안 되시더라도 설령 영어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옆에 통역관들 뭐 어찌됐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그 국제 그 회의석상에서도 좀 자기 목소리를 그 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됐어요. 그렇게 해도 돼요. 가서 괜히 강대국 눈치만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하고도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맞받아치기도 하고, 이제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아니 박창원 교수님,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상 깜깜이 이전의 결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,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중국 쪽에 기울어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떻게 보세요?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외교는 결국은 우리의 국익의 실현 수단의 한 부분일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뭐 중국에게 기울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중국에게 기울었다기보다는 좀 균형적인 그리고 실리적인 실용적인 그런 걸 얻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. 다만 그 과정이 국민들 보기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.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봤듯이 바이든 정부에서 현대하고 삼성이 미국에 돈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? 정말로 거의 100조 넘는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어요. 근데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더니 그거 혜택 주던 거 싹 다 없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게 많이 정상이냐?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리 외교, 정말로 실용 외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의 안정적인 어떤 성장,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용 외교의 성과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. 그러려면 저는 허니문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외교에 대해서 좀 여러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제가 아까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통한 만큼 언론과 국민들도 한번 좀 밀어줘서 이런 복잡한 외교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저는 아까 정치권에 바랬다면 이번에는 또 국민과 언론에 한번 좀 바래보는 마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선택 도전과 미래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. 저희가 외교 분야 좀 다뤘으니까 우리 경제 분야 좀 살짝 한번 짚어보죠. 일단은 각 당의 경제 공약들
이게 좀 급하게들 다들 뭐 공약집을 발표하는 바람에 좀 있는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. 좀 먼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? 일단 외교안보도 네, 그랬고, 예, 외교안보도 그렇고 경제공학도 그런데 네. 총론은 있어요. 근데 강론이 없습니다. 네.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. 일단은 그래도 경제공약하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입니다. 예. AI 3대 강국 그러면서 또 데이터 센터, 서해안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 거냐 그랬더니 공과 민이 관과 민이 같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100조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그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하겠다. 네.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. 이거 진짜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순환의 과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측면에서 100조 펀드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재명 후보였는데 김원수 후보도 그래서 100조 펀드 얘기를 했어요. 맞아요. AI 공약으로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지금 사실 뭐 은행에 돈 넣고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.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도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번에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이종훈 평론가님. 그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5천 뭐 얘기도 하고 너무 아니 모 후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세요.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 너무 기대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그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얘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. 그런데 성사가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됐다. 그건 뭐 바람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한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미국 경제의 그 경기 영향을 사실은 더 많이 받는다. 그 정도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뭐 얼마나 뭐 자금을 투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게 뭐 100조 투자해갖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자 이제 각 후보들의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기본사회론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, 그렇죠? AI 기본사회론으로 이제 약간 이제 버전을 뭐 업그레이드 시켰다고나 할까 이렇게 이제 버전을 조금 달리하긴 했는데. 기본적으로 이게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소득주도론하고 큰 차이가 없다.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문재인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시즌 2가 될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약간 따뜻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본사회론이 너무 분배 위주로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하니까 대선 기간에 또 우양우도 해야 되겠고 해서 성장을 또 막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성장과 분배를 결합시키어서 나온 게 이제 AI 기본사회론인데 이게 믹스앤 매치가 좀 충분히 좀 덜 된 느낌이 난다는 거죠. 그래서 마치 이게 분배와 뭐 성장을 최적으로 조합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할지 의문이다.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거고요. 그다음에 100조 펀드 뭐 이미 기존에 있는 뭐 국민연금 펀드라든가 뭐 그 외국환 평형기금 같은 그런 그 국부 펀드라든가 이걸 활용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. 그 100조를 AI에 투자했을 때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. 성공 못하면 결국 국가 부채로 남는 거예요.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400조가 증가했는데 그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지금 본인이 이제 GTX 사업을 이제 뭐 굉장히 역점적으로 초기에 자기가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GTX를 지금 이제 전국에 지금 이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싹 연상케 한다는 거죠.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? 제가 보건대는 한 200~300조는 적어도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추산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삽질 경제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아날까 의문이 좀 드는 거죠.
예,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국민의 선택, 도전과 미래,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. 저희는 4부에 찾아뵙겠습니다.